앞서 12부에서 남부집단군의 노련한 전격전과 독일군에 맞서 끈질긴 항쟁을 펼친 키르포노스 장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구데리안 장군이 처한 난관과 바르바로사 작전의 주요 점령지인 키예프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봅시다. 11부에서 구데리안 장군은 독일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티모셴코 부대를 격파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게 구데리안 장군은 새롭게 추가된 2개의 보병군단을 대동하고 티모셴코 원수를 공격했습니다. 비록 공격을 시작하면서 구데리안에게 새롭게 배정된 7군단이 구데리안의 시야에 사라지며 지위에 혼란이 잠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전선을 돌아다니는 구데리안 장군 덕분에 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새롭게 추가된 군단이 영 불안한 구데리안은 티모셴코 장군에게 역공을 가하는 날에만 무려 22시간 동안 자신의 차를 타고 부대 시차를 돌았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선 상황에 맞게 알맞은 조치를 취했죠. 그러던 중 독일 항공대에게 적으로 오해받아 오인 사격을 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이 독일 공군에게 받은 오인 사격은 차량 50m 앞에 포탄이 떨어졌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작전의 성공만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은 구데리안은 결국 대규모 소련군이 주둔해 있던 로스라브를 점령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로스라브를 점령한 뒤 독일군 전투는 대부분 끝났지만 구데리안 장군은 직접 부대 성과를 듣고 싶어 또다시 전선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전선에 나간 구데리안 장군은 심기가 불편해지는데요. 독일군이 후퇴하는 소련군을 봤음에도 추격하기는커녕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구데리안 장군은 지금 당장 소련군을 공격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화가 될 것이라며 부하들을 다그쳤습니다. 로스라블은 앞으로 있을 모스크바 공격에서 소련군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거점입니다. 이곳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모스크바 공격이 수월할 텐데 소련군을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부하들이 답답할 따름이었죠. 구데리안은 부하들을 다그친 뒤 중부집단군 사령부로 돌아갑니다. 중부집단군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 히틀러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주관하는 회의에는 중부집단군 사령관 보크 장군, 구데리안 장군, 호트 장군, 그리고 육군 총사령부를 대표하는 작전과장 호이징거 대령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히틀러는 모스크바에 흥미를 잃고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며 회의는 아무런 결정 없이 끝났습니다. 구데리안은 히틀러의 생각에 의아했지만 일단 호트 장군과 함께 모스크바 공격을 준비합니다. 구데리안과 호트 장군은 하나의 집게발을 만들어 모스크바 방어선에 구멍을 만들고 진입할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육군 총사령부는 돌연 모스크바 공격을 포기하고 히틀러의 요구대로 키예프에 갈 것을 명령합니다.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은 구데리안 장군은 육군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집단군 회의에 출석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참모총장 할더 장군은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니 더 이상의 이의제기는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데리안은 윗사람들도 아랫사람들도 왜 이러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바로 코앞인데 대체 더 중요할 것이 뭐가 있는지 분통이 터졌죠. 이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데리안은 히틀러를 직접 만나러 찾아갑니다. 구데리안이 히틀러의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육군 총사령관 브라우이치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듣는데요. 그는 히틀러에게 모스크바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히틀러가 너무나 완강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구데리안 장군은 히틀러와의 면담에서 브라우이치의 요청을 무시하고 모스크바를 언급합니다. 구데리안 장군은 자신이 왜 모스크바를 공격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에 맞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히틀러는 구데리안 장군의 말이 끝나자마자 구데리안에게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규모 작전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너무 뚜렷했던 히틀러는 구데리안에게 독서를 쏟아내죠. 구데리안은 히틀러를 비롯한 간부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잃고 야전으로 돌아온 구데리안 장군은 키예프 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남부집단군에서 키예프를 공략하려 했던 클라이스트 장군과 소련군을 협공하기로 결정합니다. 공격 계획은 이렇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이 북쪽에서 키예프로 내려오고 클라이스트 장군이 키예프 남쪽으로 파고들어와 두 부대가 만나면서 키예프를 포위하는 작전이죠. 이번 포위전은 독소전쟁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포위전인데요. 키예프만을 포위하는 것이 아닌 도시 뒤로 205km까지 포위망을 형성합니다. 이제 독일군은 공격을 개시합니다. 가장 먼저 구데리안 장군은 키예프 뒤에 위치한 코노토프를 공격해서 키예프를 지키는 소련군의 후방을 차단했습니다.
모스크바를 공격할 줄 알았던 독일군이 갑자기 키예프로 나타났으니 소련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코노토프로 가는 길에 있었던 소련군은 로스라블에서 격렬하게 싸우다 후퇴한 병력이 대부분이기에 전투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데리안 장군이 원하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펼쳐지죠. 구데리안은 로스라블부터 코노토프까지의 긴 전선을 모두 자신의 부대로 메꾸며 진격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진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봉은 기갑 부대가 치고 나갔으며 후방은 보병 부대에게 맡기고 전선 길이를 늘려갔죠. 독일군은 전격전의 기본 토대를 유지하면서 소련군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갑니다. 이때 코노토프로 가는 길이 호우로 진흙탕이 되어 기계와 사단에 발이 묶이는 상황도 생겼지만 구데리안 장군은 재빨리 소련군 전선에서 빈틈을 찾아 큰 문제 없이 코노토프를 점령합니다. 이제 클라이스트 장군의 차례입니다. 드네프르 강을 건너 체르카시와 크레멘추크를 점령하고 키예프를 지키는 소련군을 고립시키려 하는데요. 하지만 클라이스트 장군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클라이스트 장군이 있는 곳은 늪지대로 전차가 진격하기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상태가 더 악화되었죠. 클라이스트 장군은 구데리안에게 예정대로 도착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합니다. 이를 듣게 된 구데리안 장군은 본인도 상황이 여유롭진 않았지만 클라이스트 장군을 돕기 위해 병력을 보냅니다. 결국 클라이스트 장군은 구데리안의 도움을 받아 체르카시와 크레멘추크, 마지막으로 롬니를 점령합니다. 그렇게 키예프에 위치한 소련군 방어선에는 2개의 구멍이 생기며 수많은 독일군이 진입합니다. 이후 2명의 장군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격해 공격 시작 나흘 만에 로크오스비차에서 만나며 키예프를 포위하는 대규모 포위망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구데리안과 클라이스트는 훌륭한 전차 기동전을 펼쳤는데요. 키예프 포위망에는 60만에서 80만 명의 소련군이 갇혔습니다. 사실 소련군은 포위망이 견고하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예프 방면을 지키는 소련 장군 부둰니 원수는 번개 같은 독일군의 진격 속도에 패닉에 빠져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둰니 장군은 독일군에 저항하지도 않았고 구출되기를 기원한 것도 아니며 급기야 전용 비행기를 통해 모스크바로 도망쳐버립니다. 부둰니 장군은 자신의 부하들을 내팽개치죠. 이후 부둰니 장군은 스탈린으로부터 해임됩니다. 부둰니 장군의 후임이 지목되지 않은 상태로 독일군은 포위망을 조금씩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독일군에게 완강한 저항을 보였던 키르포노스만이 키예프에 남아서 흩어진 병력을 모아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려 했으나 독일군 전차에 의해 가로막힙니다. 이 탈출 과정에서 키르포노스 장군은 독일군에 의해 전사하게 되죠. 키르포노스 장군은 상관이 매우 무능했음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련군은 키예프가 포위된 후 10일 동안 도시 곳곳에서 독일군에 맞서 게릴라 전술을 벌였습니다. 독일군은 게릴라 저항에 맞서 대규모 폭격을 가하며 키예프를 지도에서 없애려고 했죠. 결과적으로 키예프 전투는 독일군의 승리입니다. 키예프 전투에서는 무려 60만 명의 소련군이 포로로 잡히고 독일군은 12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투의 여파로 인해 소련군은 모스크바를 요새화할 수 있는 2주의 시간을 얻었으며 반대로 독일은 2주간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못하고 소련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키예프 전투는 비록 독일군의 승리가 맞지만 어디까지나 전투 하나만을 보는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소련을 고려하면 독일군에게 더 불리해진 것일 수도 있죠. 히틀러는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간 것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키예프 전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이자 독일 국민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제 히틀러는 독일 국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한 크림 반도를 공격할 것이라고 연설합니다. 크림 반도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며 지상 최대의 요새 세바스토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강한 전투력을 보여준 독일의 기갑병력은 소련의 추위마저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히틀러가 그토록 고집하던 크림 반도로 향합니다.